청와대 이 공간은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멋진 밤을 다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네, 다이나믹 코리아 오늘도 전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한미정상회담의 2박 3일 일정이 숨가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당에서 오늘 반응들이 나왔던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부터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단계로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격상을 시켰다는 게 하나 포인트고요. 무엇보다도 일본보다도 한국을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왔다는 것도 상당히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시험 무대였는데요.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또 이런 걱정이나 또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으셨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일소할 만큼 깔끔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잘 치렀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미국과 그런 기술 동맹에까지 그런 외연을 더 확장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특기할 만한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반도체 삼성 공장을 또 찾아갔었고, 또 마지막에는 오산에 그 공군 기지에도 가가지고 안보에 관한 것도 함께 강조했던 것도 상당히 특기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서 대변인. 일단 뭐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치른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성과들을 봤을 때는 뭐 박하게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고요. 뭐 잘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가 1년 전에 2021년 5월에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뤄놨던 포괄적 전략 동맹의 기반 위에서 그거를 좀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좀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다. 좀 이런 평이 있고, 근데 좀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 부여를 많이 둡니다. 물론 외교라는 게 그 일정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미동맹 부분들, 그다음에 경제 위상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라왔느냐, 이런 걸 좀 방증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이 한국에 먼저 방문한 이유는 삼성과 현대, 특히 이제 삼성이죠. 지금 삼성이 이제 텍사스에 그 공장을 대규모로 투자해서 짓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고히 하고 투자에 대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변에 깔려 있지 않았냐. 그래 보고 바이든은 경제 부분을 저희한테 얻어가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한 270억 달러, 한 34조 정도를 성과를 거뒀고,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북한과의 안보 정책, 그러니까 확산 억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좀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좀 이제 비판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이제 국내 정치에 좀 더 문재인 정부가 남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말하자면 뭐 확산 억제 전략 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NSC의 수장들이 경제안보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금 더 북한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조금은 좀 더 앞으로 외교, 특히 우리 부분에 있어서 경제는 떠나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거를 좀 더 성숙되고 지혜를 모아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이제 재가동되는 거 2018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간의 경제 안보 대화,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금방 잊어버렸네요.
그 두 가지입니다. NSC 경제안보 협의체랑 그다음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핵에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예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 외교 분야에서 사실 그동안 5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의 연속성 위에서 한다고 일단은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을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 때문에 먼저 찾아왔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미국이 소외당하고 이제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판단으로 한국을 먼저 찾아왔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정책 또 대북 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것이 원칙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원칙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무원칙의 일방적인 대화 구걸하기로 끌려다녔다라는 것이 가장 비판의 큰 포인트였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확인한 그러한 원칙들이 이제 세워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국격이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 간의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외교에서는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의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저는 현실적인 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로만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공허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실질적인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대북 관계를 놓고 한미가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대북 원칙들을 지금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평가를 유보하고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다이내믹 코리아 구석구석 우리가 둘러봐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서 대변인 말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IPEF 이런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아까 이제 신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칙 없는 대북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를 만약에 답습하지 않으시려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려스러운 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이게 MB 정부 2008년도에 말하자면 비핵 개방 3천. 그러니까 핵을 포기해야 우리가 대화한다라는 그런 견지하에서 지금 정상회담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은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대화의 길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건 원칙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었고 결국에는 비핵화를 주장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설령 마음에 안 든 게 있어도 계속 노력해 왔다.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그래도 유지했던 부분인데 선제 타격과 뭐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에서 강경 정책 좋습니다. 그게 일관성 있다면 하지만 과연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가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위기나 그런 위협들이 도래한다면 과연 그게 경제적인 소식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께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새로운 정부지만 그거는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봉하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의 보도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도착을 현재 하셨다고 하고요. 여야 지도부들 대거 참석을 하고 또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것입니까? 이게 국무총리까지 가는 것. 예, 뭐 우선은 사실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3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 좀 애도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표하고 싶고 또 가족분들에게도 유가족분들에게도 또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것이 반칙과 특권 이거를 철폐하고자 했고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자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요. 이분은 국위구선주의자였습니다. 지지층들이 반대하는 정책이라더라도 그걸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로 인식하시고 용기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오늘 이제 여야가 한 곳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조금 노무현 정신을 좀 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우선해야 되는 정치인들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서로 화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대연정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선거제도와 결합을 시켜서 한나라당과도 우리는 협치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은 협치의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인정하지 않아왔던 것이 과거였고 최근까지도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합의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처럼 국회를 운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좀 승화시켜서 여야가 좀 더 이거를 건강한 에너지로 발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 대변인님. 13주기가 됐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립죠. 근데 그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추도식을 통해서 이제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협치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가치겠죠. 아까 말씀한 대로 반칙과 특권을 버려야 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어떤 정당의 가치를 이끌어왔던 큰 힘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13주기를 맞이해서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노무현이 추구했던 이 세상을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가지고 왔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한테 많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는지, 그게 이제 민주당의 과제일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이제 협치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보내고 뭐 자리해 주신 건 감사하죠. 하지만 이게 어떤 이미지, 정말 속내는 협의와 합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그냥 협치의 태도만 보이겠다. 이거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 13주기에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향후에 말보다는 좀 행동을 보여주면서 협치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진전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네. 한덕수 총리에게도 부탁드리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총리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말하자면 통합과 협치의 아이콘으로서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본인이 설령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이어가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좀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가치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이게 오늘 화면인가요? 이 좀 전 화면이 좀 전에 그 이준석 대표가 헌화하는 화면이 그 오늘 조금 전 화면입니다. 한덕수 총리 이 화면은 오늘 것인지 이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예, 저는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엄하게 꾸짖으실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사실 지역구도에 평생을 저항해 왔고요. 호남의 베이스를 둔 민주당에서 영남 출신으로 힘겹게 대선 후보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안에서 굉장한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극복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야 될 정치인으로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이합집산, 기회주의, 인물을 내세우는 계파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그리고 소신, 이 철학 이걸 가지고 경쟁하자고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지금 우리 현 정치권이 계승해야 될 책임이 다 n분의1로 있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민주당만 반성해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반성할 부분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이해서 네.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가 무엇이냐 이거를 좀 여야가 놓고 잘하기 경쟁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제 오늘 그 화면이고요. 조금 전 한덕수 총리는 아직 현재는 도착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전 보여드린 화면은 총리 임명된 뒤에 국립현충원 참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시죠.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뭐 아까도 이제 그 화면에서 나왔지만 우리 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추도식을 계기로 어떤 지지층 결집을 하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줄곧 해왔습니다. 5월 23일이 되면 네.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행동, 모습에서의 지지층 결집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뭐 환기가 되고 다시 우리에 대한 반성 또 나아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면서 아마 좀 단합하는, 결집보다는 단합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간 뒤에 아마도 첫 공식 일정이죠. 오늘 봉하마을에 도착해서 오늘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노무현 기념물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인들이니까 뭐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여야 모두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진심으로 통합과 협치를 생각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그 노무현 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초기 내각을 지금 구성하면서 이제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이전에 자진 사퇴를 한 김인철 후보자, 이제 교육부 총리죠. 그래서 그 두 자리가 이제 남은 건데요.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호영 후보자는 본인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과 명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 가운데 이 정부의 상징이 공정과 상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이제 이건 또 내로남불 프레임이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의 정말로 성공과 발전과 안착을 기원한다면은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해주기를 이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본인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제 지명 처리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상황을 지켜보고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회를 좀 더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당장 지명 처리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소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애시당초 이 청문회 대상으로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청문회까지 올려서 여러 가지 본인이 그 자녀 의혹들, 그다음 아파트 특혜들, 특히 이제 병역 관련된 비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뭐 진단서에 대한 허위 조작 의혹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전혀 불법적이지 않고 문제될 게 없다. 좀 송구하긴 하지만 이런 태도를 취하는 분이 새로운 정부의 내각의 복지부 장관으로 한다는 자체가 새로운 정부에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국무위원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게 했잖아요. 뭐 안 드러날 거를 드러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이 정도 되면 통상 자진 사퇴를 합니다. 임명을 몇 번이나 미뤘으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통상 정무적이라면 사퇴를 함이 옳은데 어떤 욕심인지는 모르겠어요. 통상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를 위한다면 이쯤 되면 본인이 물러나주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좀 과하지 않냐. 그래서 임명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고 좀 덧붙이자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하든 철회를 당하시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발언했기 때문에 좀 시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인사 문제가 일단 일단락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현안으로 무리로 떠오르는 것이 법사위원장 문제더군요.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인데 오늘 나온 발언들 먼저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보시죠.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이제 국회의 법사위원장밖에 없거든요.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대한민국이 제동장치 없는 검찰 왕국이 될 것이다. 작년 7월 여야 협의를 합의 사항을 전면 위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온 국회의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의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합니다. 네, 지도부의 목소리를 야당, 여당 순서로 들었으니까 이번에 야당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이 법사위원장 문제는 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법의 저변에 깔린 것들은요. 이게 원내의 지도부의 2년 임기가 끝나면 전임 지도부와 새로운 지도부는 아예 분리돼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임 원내대표가
어떤 전임 원내 지도부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후임 원내대표가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 부분들은 당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맡을 수밖에 없던 건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 말하자면 상임위 위원장을 전원 포기를 했었죠.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갖고 있었고 하반기 때 다시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면서 다시 협상을 하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반쪽짜리 법사위원장 하기가 그러니까 1년은 그러면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조건을 걸었던 게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줄 때 당시에 법사위가 체제 잡고 심사 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부대 조건을 걸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말하자면은 지켜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전임 원내대표와 신임 원내대표는 아예 결정권이 다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건 자체가 관행적으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줬던 관행을 박홍근 원내대표의 책임하에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선동 원내대표가 자꾸 옛날에 약속 안 지키냐고 하는데요. 제가 뭐 비사를 얘기할 게 많은데 이 국민의힘에서도 원내대표 중에 1월 말씀드리면 LCT 관련해서도 특검을 하자고 예전에 정모 원내대표께서 약속을 했다가 그 뒤에 원내대표께서는 아예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 적도 있고요. 이게 이 국회에서는 다 아는데 정치 공방을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대변인. 사실은 그 민주당이 그 작년에 이제 그 원구성할 때 재작년이죠, 엄밀하게 말해서 재작년에 그 거대 의석을 갖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 상당히 근육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지금 와서는 이제 민주당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당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희가 그때 2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도 국회의장도 본인들이 갖고 법사위원장도 못 준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면 우리 협조 못 한다. 이러면서 이제 파행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독식하는 구조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좀 야당이 하는 논리라는 거를 제가 그때도 주장했다는 점을 먼저 밝히겠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대로 전임 원내대표가 월권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전임 합의를 하신 원내대표님이 윤호중 대표님이시고 지금은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더 승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지도부 내에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깨겠다. 그러면 그건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어색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합의를 깼으니까 우리도 깬다.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위성정당 만드니까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민주당이 그때 해서 똑같이 혼났는데요. 이게 지금은 위장탈당까지 더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선례들을 계속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우리도 그런 때가 또 깨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회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제 국민들은 해산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저는 이거 원칙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국회도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하지만요. 국회 내부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협치가 부활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원래 기존의 합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던 합의를 지키신다면은 저는 총선에서 그건 굉장한 민주당이 이익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이요? 국민들이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뭐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 나중에 총선까지도 민주당이 이제 협치를 하는 거나 너무 길게 보시는데. 뭐 그렇게 이제 이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 영역이라는 것이 이 정치가 갈 때 뭐 생물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늘 국회는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자체도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하나 원칙을 얘기하면 야당이 됐으니 야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해왔으니 야당을 하겠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예전에 너희가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하는 것은 조금 더 저는 논리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원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왔던 법사위 야당이 하는 부분을 주고 그 여건을 말씀드리면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포기했어서는 안 돼요.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싹 포기하면서 그 부분이 또 패착이 된 겁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래놓고 나서 궁색하게 지금 와서 달라 기한이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법사위원장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입법부의 상황이고 정치적 상황을 보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검찰 출신의 장관, 법무부 장관이요.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까지 검찰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한 걸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감찰국장부터 해서 모든 요직에 있는 검찰의 축을 본인의 윤석열 라인으로 꾸려서 갔습니다. 그걸 당연히 염려가 되죠. 그런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까지 내주면
이 모든 대한민국의 입법과 사법의 견제 기능이 없어진다라는 차원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민주당에서 하는 것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윤호중 위원장이 아까 이제 한 똑같은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소용주 대변인께서 국회 보좌진 생활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 저는 높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이 국회의장이 있으면 또 법사위원장을 사실은 상대당이 했던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걸 깬 분이 이제 민주당 분들이에요. 최초로 그걸 선례를 깨서 본인들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하니 당시에도 제 기억이 맞다면요. 국민의힘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은 포기 못한다. 달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된다.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서 상임위 나머지까지도 그럼 우리는 협조 안 한다 해서 독식이 된 게 사실관계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싸웠던 이유가 체계 잡고 심사만 해야 되는데 이게 상원 노릇하다 보니까 법사위를 가지고 힘을 남용한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와서는 법사위를 법사위대로 기능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국회의장을 또 민주당에서 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게 주신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원칙대로 보고요. 그럼 법사위원장도 그 2020년도에 그 파행을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또 반복한다라는 것이 국민들 앞에 이거는 좀 송구하다, 염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참고로 아니면 팩트 확인만 넘어가고. 하면 체제작구랑 심사권 부분들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옥상호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죠. 그럼 그 법을 한번 통과를 미리 시키시면 어떨까요? 그거를 이제 여야 간에 이제 협의를 안 해주시니까 해야죠. 뭐 제가 배지가 아니라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금 설명드리자면 법사위가 다른 모든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심사하고 넘어오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이제 하는데 원래는 법 체계라든가 자구 그러니까 자구 그러니까 문면을 이제 심사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용까지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또 여야가 이거 이제 놓기 싫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건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개방됐고 37만 명이 지금까지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에서 열린 음악회가 처음으로 95년 이후에 처음으로 열려서 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모습 아까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번에는 신 대변인. 예, 어제 그 청와대 개방을 통해서 그 열린 음악회라고 해가지고 막 그 드론 같은 것도 띄우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께서 좋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지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청와대의 상징이 사실은 그 권위주의, 불통, 그 인해 장막에 휘둘려서 어떻게 보면 권력자가 국민과 소통이 단절되고 그 안에서 괴리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 어두운 시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그 어떤 대통령도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것이 사실은 자신에 대한 기득권 포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 또 국민들에게 받는 비판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저걸 이뤄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걸 이뤄냈다라는 것은 좀 칭찬해 줄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은 뭐 보이는 거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화기애애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국민들이 열린 음악회를 같이 뭐 감상할 수 있다. 또 대통령 내외와 함께 볼 수 있다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제 늘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이거를 굳이 꼭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 이전을 그렇게 서두르려고 하면서 해야 될 문제인가? 물론 국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죠. 하지만 충분히 6개월 뒤에 하시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38만 정도가 청와대를 찾으셨고 열린 음악회도 했지만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1,000만 서울 시민은 그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일상의 불편함을. 그러면 과연 이 형평을 따졌을 때 정말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고려한 결정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지만 전체의 일정들을 보면 좋습니다. 소통하는 방식들, 정말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퍼포먼스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정말 저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일정만큼
내실 있게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과 어떤 협치를 할지에 대한 좀 알맹이 있는 좀 협치의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부족해요. 네.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보여드리는 곳이 이제 영빈관입니다. 그 국내외 손님들 맞이하던 대통령이 하던 곳이죠. 이제 여기 그 실내가 처음 내부가 개방돼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아까 1,000만 서울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느냐라고 하셨고, 용산 파괴 저지 운동 본부를 만드신다고요, 민주당은? 뭐 좀 용어가 세죠. 근데 용산 파괴보다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주 일상이죠.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아직 관저도 지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는 졸속이라고 표현하죠. 왜? 이사를 너무 빨리 했으니까. 좀 한 서너 달 있다 하시지 왜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갔을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출퇴근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시민들께서 뭐 올림픽대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뭐 청와대 인근부터 해서 곳곳, 서울 시내 곳곳에 대통령이 지나다니는 경호 차량 때문에 교통정체가 이루어진 건 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용산으로 가면서 당시에 용산 주변에 있는 뭐 어떤 용산 개발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속상해하고 계세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안보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방부 있는 국방부를 밀어내고 가서 거기를 있어야 되느냐, 대체지를 빨리 마련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의 우려들 때문에 아마 용산 졸속 이전에 대한 바로잡기에 대한 운동을 펼치겠다는 게 이제 그런 취지고요. 하나 또 여기서 덧붙이면 용산공원 지금 임시 개방을 하는데요. 용산공원은 아직 개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가 아직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미군이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데 그 지하에는 엄청난 기름이나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네네. 최근에 조사된 거는 기준치, 발암물질 기준치의 한 27배 정도 되는 발암물질들이 검출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은 시민을 거기에 이제 접근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철저하게 해놓은 다음에 용산공원 개방을 누가 막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이미지, 어떤 새로운 정부의 시그니처의 어떤 행사로서 만들기 위해서 너무 서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좀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신 대변인. 예, 모든 일에는 사실 비용이 있으면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실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야 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그런 비판점들 저는 새겨들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무한 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불편하신 부분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서둘러서 이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지방선거 앞두고서 표 때문에 이거 지금 빨리 한 거 아니냐, 전 이런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뒤에 이전하지 왜 지금 하느냐 하시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6개월 뒤에 하고자 했다 보니까 이미 다 들어가서 자리를 다 세팅해 놨는데 그거 다 이삿짐 해가지고 옮기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도 힘든데 이게 청와대라는 데를 한 번에 옮긴다는 것이 참 힘들고, 그때도 똑같은 비판이 제기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득이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쇼로 이게 비춰질 수 있다, 컨텐츠가 없다라는 비판은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저희가 탁현민 비서관을 중심으로 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쇼 정부다라고 비판을 했던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 컨텐츠로 보여주지 못하면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송영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신 얘기를 또 꺼내시는데, 이제 이런 비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신으로 또 가가지고는 저희가 대선에서 반박했던 논리를 그대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판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인 앞부분에 나온 그런 비판들을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지금 이제 선거가 9일 남았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사실 이제 사전 투표까지 하면은 9일도 사실 채 남지 않은 거예요.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요. 오늘 나온 이 지방선거에 대한 여야의 발언들 듣고 두 분 말씀 끝으로 듣겠습니다. 보시죠.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예상은 했는데 좀 개선해 보려고 했고, 약간 개선되는 듯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악화되고 있긴 한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수백 명씩 떼져다니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인심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계양 주민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계양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계양을이 생각 밖의 최대 관심 지역 중에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신 대변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판도를? 예, 지금 뭐 지방선거 이제 막바지기도 하고 사실 지역의 민생 일꾼을 뽑는 선거가 사실 이재명 후보의 인천 출마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인천 지역구를 물려주고 서울시장으로 하면서 연고 없는 출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대선의 시즌2로 전락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제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들도 들어보면은 또 대장동 얘기를 본인이 꺼내시면서 억울하다, 뭐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대선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도 또 대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 지역 연고에 대해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대선이 아닙니다. 지방선거고요. 재보궐선거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일꾼이 국회에 가는 겁니다. 지금 선거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 지금 뭐 이걸 패러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윤영선 후보는 25년 동안 내과의사로 개항해서 여러 번 출마하신 지역 일꾼이고 이재명 후보는 25일밖에 안 돼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고 계시고 뭐 판교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계양 구민들에게 얼마나 와닿을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서울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인 62년 동안 서울에 사셨고 송영길 후보는 오신 지 60일 조금 넘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도권이고 인천과 서울이 가깝지만 또 성남도 뭐 인천과 가깝지만은 지역 대표 선거를 뽑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의 핵심이 저는 책임 정치라고 보거든요. 정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면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고친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상습 출마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성과 성찰 없이 계속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은 자기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는 하지만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서 대변인님. 일단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인천 계양에서 뭐 생각보다는 뭐 고전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 선출직의 무게라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일을 잘하고 일을 해봤지만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접점이 부족하면 말씀한 대로 그거를 말하자면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절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나름대로 선전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꾼론, 그다음에 저분이 일은 잘하시잖아요. 경기지사도 하시고 성남지사 하실 때 일을 잘하신 걸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상쇄가 될 것 같고요. 이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당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꼭 인천 계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서의 당 지지도가 지금 나름대로 좀 하향세에 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는 어차피 구도와 인물 싸움에서 구도로는 우리가 좋지 않잖아요. 컨벤션 효과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구도 측면에서 어렵지만 인물론으로 타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여론조사의 수치 여부와는 떠나서 어떤 그런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날 공산이 큽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는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의 오차범위가 너무 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들이 특히나 인물 중심의 경쟁이 되는 부분들은 수치와 상관없는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가 이번 주에 치러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번 27, 28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네. 투표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투표율이 지방선거는 원래 대선보다 낮은데요. 네. 이번 선거는 조금 더 이제 이번에 좀 되게 치열했잖아요. 0.73이라는 이 결과가 나올 만큼 치열했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이 대부분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사전투표 부분도 뭐 평소의 지방선거보다 좀 낮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저도 이번에 투표율이 사전투표가 그래도 이제 많이 보편화돼서 살짝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은 예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년에 한 2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25% 내외로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었더군요. 예. 그 전에 58, 56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60 얼마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대변인, 서영주 대변인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고유가 비상입니다. 유가가 높아질 때마다 나오는 것이 유류세죠. 그런데 유류세는 1994년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아직도 존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 경감에서 20%로 확대됐고 이달부터는 30%로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을 1리터에 1,750원 5달로 확대해서 추가로 지원 중입니다. 하지만 기름값 자체가 워낙 올라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원 효과를 실감 못하는 편입니다. 이게 한 30몇 년 됐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휘발유가, 디젤이 휘발유보다 비싼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책 체감이 어려운 것은 유가 자체의 고공행진 탓도 있지만 애초 세금의 비중 자체가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경유 1리터가 2,000원일 경우 정액제인 기준 유류세는 교통세 263원, 교육세 39원, 주행세 68원이 붙습니다. 여기에다 수입 부담금과 검사 수수료, 관세 등이 더해져서 모두 8개 항목으로 600원쯤이 부과되는 겁니다. 30%가 세금인 셈입니다. 휘발유가 1리터에 2,000원일 경우 745원쯤이 세금으로 비중은 37%에 달합니다. 유류세 인하 전에는 세금 비중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유류세는 정액제인데다가 기름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종량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 한 개 항목만 16조 원 넘게 거쳤습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석유 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4대 정유업체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7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유류세는 마이카붐이 불었던 지난 1994년에 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3년마다 계속 연장되며 없어질 듯 안 없어져서 좀비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선거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핵심 인사들이 총집결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을 하는 대신 침묵을 지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 정상의 백신 지원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은 북한은 이틀 연속 10만 명대 발열 확산에도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에 오르며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리그 23골로 공동 득점 1위에 올랐고 토트넘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25일 이후 넉 달 만에 1만 명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올여름에도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최악의 폭염은 찾아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마 초반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 피해도 우려됩니다. 킥보드를 탈 때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법천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인명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어 제도 확립과 문화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에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최악의 폭염이 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장마 초반과 장마 이후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올여름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서울이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여름 더위가 일찍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0도, 남부지방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여름 같은 기온 분포인데요. 하지만 여름 더위와 다른 점은 습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햇볕 아래에서는 덥지만 그늘에서는 선선하게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5월 하순부터 기온이 크게 치솟은 것으로 짐작하셨듯이 올여름 더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발표한 여름 전망에서 더위가 예년보다 심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폭염일수가 전국 평균 12일로 평년 10.6일보다 많았는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폭염일수가 30일을 넘었던 지난 2018년에 최악의 무더위가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올여름 집중호우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집중호우가 잦아서 위험한 시기는 6월 하순과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우선 6월 하순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주로 남부와 제주도 지역에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는 큰 비가 드물다가 장마가 끝나는 시기인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다시 위험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중국과 일본은 장마가 일찍 시작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상층에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장마 전선이 쉽게 북상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마 초기 남부와 제주도에 장마 전선이 형성되면 온도차로 인해서 더 강력한 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전현직 여야 인사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대거 김해 봉화로 향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엄수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이 참석해 통합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윤호중,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친노, 친문 원로 등이 집결해 결집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서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가 16만 7,650명, 신규 사망자는 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측의 코로나19 방역협력 제의에 북한이 일주일째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는 북측의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시간을 두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 때 북측에 지난주 우리 측이 전달하려 했던 대북 통지문을 수령할지를 문의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8일 만에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9,975명으로 전날보다 9,0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3,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에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겹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10,000명 아래 확진 규모는 지난 1월 25일 8,570명 이후 118일 만입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에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의 검사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 더해 신속 항원 검사도 입국 전 검사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원숭이 두창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의 나라에서 90여 명의 확진자가 보고됐는데 아프리카에서만 주로 발생하던 풍토병이 이처럼 갑자기 여러 대륙에서 보고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서 각국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명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의심 환자가 또 한 명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서유럽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첫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2개국에서 90여 명에 이릅니다. 감염 의심 사례도 30건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했던 풍토병이 이처럼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보고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And this has never been seen before. So this is quite alarming from a public health point of view and something that we really need to get a grip of and control as quickly as we can. 게다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방역 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And what is unusual is that most of these people have not traveled to Africa, nor have they been in any contact that we can note of animals that are exported from Africa. 다행스러운 건 원숭이 두창이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만 코로나19처럼 쉽게 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Aufgrund der bisher vorliegenden Erkenntnisse gehen wir davon aus, dass das Virus nicht leicht übertragbar ist und dass dieser Ausbruch eingegrenzt werden kann. Das kann gelingen, wenn wir jetzt sehr schnell handeln. 현재 원숭이 두창을 위한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통적으로 비슷한 천연두 백신을 사용하면 85%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 전동 킥보드 요즘에 걷다 보면 많이 만나죠.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된 지가 1년 됐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 YTN 취재팀이 경찰의 야간 단속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동행 취재해봤다면서 결과 어떻던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경찰 야간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한 곳인 서울 홍대거리에 나가봤는데요. 밤 시간대 택시가 잘 안 잡히다 보니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고요. 대부분 인도로 주행하다가 경찰을 보고 멈추거나 차도 갓길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고 무면허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없어도 바로 이용 가능하게 됐거든요. 특히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수치가 상당히 높아 면허가 취소된 이용객도 있었습니다. 없을 먹어도 평생 잘 했는데 중간에 사고 아니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당연히 된 줄 알고. 이들 모두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을 물었는데요. 골목 사이사이를 오가는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안전규정 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다 보니 규정을 위반해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1년 전에 법을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네,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지난해 5월 13일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고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각각 2만 원과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전동 킥보드 한 대에 같이 타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을 물어야 하고 음주운전 시에도 차와 동일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6살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그보다 어린 저연령대에서 이용하면 부모가 대신 범칙금을 내야 하는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요즘 많이 나고 있다면서요? 네,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2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21살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차도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건널목을 빨리 건너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건데요. 직진 중이던 차에 부딪혀 결국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 터라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거의 10만 건에 달하는데요.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서 지난해 처음 4자릿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순히 관계 기관에서 단속만 나갈 게 아니라 안전 규정에 대한 홍보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민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타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가끔 있긴 한데 킥보드에 안전모를 같이 두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안전모를 챙겨야 돼서 그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차도보단 인도에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지나가서 근데 또 속도가 빨라서 많이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요. 네. 이게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인지 아니면 자동차인지 이 규정은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네, 현재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안전 의무를 담은 규제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별도로 다루는 일명 PM 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을 자전거로 보기엔 면허가 필요해 자동차와 좀 더 비슷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로만 보긴 어려운 복잡한 지위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기본법을 만들어서 안전 의무들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확립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제로 바꿔서 면허 확인 의무라든지 그런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번호판 등 식별장치 마련이나 전동 킥보드 관련 각종 사고의 배상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래의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 대비 측면에서도 시급히 법이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PM 기본법에서 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PM 기본법만 봐도 어떤 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된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동 킥보드 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여야가 논의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효과로 장 초반 코스피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그 상승폭을 모두 줄였습니다. 미 증시가 옵션 만기를 맞아 변동성이 커진 점, 경기 침체 이슈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88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글로벌 증시 부진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지만 원달러 환율은 127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담긴 외환시장 협력 의지가 상단을 가로막은 모습입니다. 위안권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9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2달이나 앞서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30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상주의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수도권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0도, 대전과 대구는 32도까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